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옵티머스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향후 한 1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CEO에게 1조 달러 정도의 보상을 지불하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테슬라 이사회가 결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주들의 의결에 붙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 ISS하고 글래스 루이스라는 기관이 그런 테슬라의 많은 그런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권고하는 그런 기관인 모양입니다. 그 기관에서 말이 안 되니까 반대표를 던져라. 그렇게 이제 권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이 ISS하고 인스티튜셔널 쉐어홀더 서비스라는 그런 기관하고 글래스 루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의결권 자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주주에 속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찬성표를 던지거나 반대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이제 돈이 너무 많다.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안은 너무나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총회 의결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제 한번 좀 흥미롭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루는데 지금 이제 이 기관이 2018년에도 반대하도록 그렇게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에 반대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회사 가치가 한 8조 달러 지금 1조 달러에서 한 8배 정도 향상하는 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정도로 향상을 하려면은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성장하면 안 되고 엑스포넨셜 지수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1조 달러의 보상안을 지불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이사에서 제시한 목표가 회사 가치를 한 10년 안에 8배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8배 정도 올리려면은 뭐 거의 이렇게 리니어 글로스가 아니고 엑스포넨셜 글로스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거가. 그죠? 이게 이제 산술적 성장 곡선이고 이게 지수적 성장 곡선이거든요. 엑스포넨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마는 미국의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의 릭 엘드만 CEO가 쓴 6040의 죽음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향후 5년 내에 시장을 예상한 걸 보게 되면은 이게 토큰화가 16조 시장이 되고 비트코인이 19조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상을 보면 로봇이 2320억 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로봇이 2320억 불이거든요. 그 이제 이런 비트코인하고 토큰은 이렇게 지수적 성장인 겁니다. 이런 성장인데 나머지 분야는 파괴적 기술이라 하지만 대부분 산술적 성장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는 뭐 로봇이 2320불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겠다. 8배 정도 회사를 키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의결기관에서 믿지 않는 거죠. 이 커브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엑스포넨셜 글로스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죠. 이런 걸 찾기가 힘들죠.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회사가 훌륭하고 엔비디아가 훌륭하지만 지금 3조 4조 회사를 뭐 5배 6배 이렇게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조 보상안을 주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두고 이건 지금 우리가 자산을 활동할 때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에 많이 투자한 사람이 캐시 우드입니다. 미국의 이런 기술주 투자에 상당히 유명되는 캐시 우드가 글 남긴 걸 한번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중요한 관점을 공유해 주신 블룸버그의 엘릭 발추너스 씨에게 감사합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 루이스와 ISS는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의 융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크 인베스먼트는 이것이 테슬라를 초월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지만 이것은 오직 탁월한 일론 머스크의 실행력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외에 로보택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합쳐지게 되면은 그냥 엑스포넨셜 성장 아니고 슈퍼 엑스포넨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주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을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팔았는데 저는 엑스포넨셜 성장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캐시 우드는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캐시 우드는 슈퍼 엑스포넨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만일 캐시 우드 이야기처럼 슈퍼 엑스포넨셜 성장을 할 수 있으면 테슬라 주식을 계속 사 모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성장을 할 수가 있으면. 그치? 저는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갖고 있었는데 내가 캐시 우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엑스포넨셜 글로스를 할 수 있다고 확신이 있었으면 일론 머스크의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투자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인 거죠. 의결권 회사들은 뭐 이런 엑스포넨셜 성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동의하는 겁니다. 캐시 우드의 이야기에. 여기 보시면은 글래스 루이스와 ISS가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로봇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간의 융합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10년 동안 평균 41%의 에비타 성장을 이끌 확률에 대해서 연구나 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연평균 41% 성장을 10년에 걸쳐 약 30배의 에비타 성장을 이룬 회사는 없었습니다. 만약 일론과 팀이 이러한 목표를 앞으로 달성한다면 그 영향은 테슬라를 넘어 훨씬 클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걸출한 사업가입니다. 금세기가 나을기가 힘든 여기 여러분 에비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세전 이자 세금 감가 상가적 이익을 1년에 얼마 정도로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1년에 41% 성장을 한 겁니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은 그러면 일론 머스크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 안 하면은 저는 일론 머스크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다고 봤지만 엑스포넨셜 글로스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금을 회수한 거거든요. 그러나 회사는 크게 클 겁니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빅테크 회사들에 비해서. 저는 역사가 글래스 루이스와 ISS가 혁신에 대한 위협이었다고 판결할 것으로 믿습니다. 권고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들은 인덱스에 대한 추적 오차에는 신경 쓰지만 다른 것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수동적 투자자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액티브 주식 포트폴리오를 ETF에 넣은 최초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저는 컨퍼런스나 다른 곳에서 이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적고 신경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보글조차도 수동적 투자로의 추세가 너무 멀리 갔다는 점에 지금 살아있었으면 동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캐시 우드 씨는 기술주 분야의 액티브 펀드의 상당히 이렇게 대표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크 펀드 같은 데 보면은 테슬라 주식을 거의 가장 많이 보유한 아주 이례적인 그런 경영자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먼트의 기술주 펀드들은 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잘 나갈 때 하고 잘 나가지 않을 때. 오늘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저는 2012년부터 테슬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미션 때문에 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부가 테슬라 미션의 부산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보고하게 되어 기쁩니다. 데이비드 하밭이라는 분이 테슬라에서 오랫동안 본인이 왜 일을 해왔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을 하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릭 엘드만의 6040의 죽음이란 보고서에 향후 한 5년 동안 시장을 전망해 왔으니까 전망입니다. 약속이 아니고. 여기서 엑스포넨셜 글로스 폭발적인 포물선을 그리는 지수적 성장은 토큰 시장, 암호화폐 시장하고 비트코인 시장인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로봇 시장은 옵티머스가 여러분들 엄청난 시장을 예상한 걸로 보지만 로봇 시장은 2320억 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캐시 우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외에 옵티머스라는 로봇 그다음에 로봇택시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회사 가치를 8배 이상 정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8배 키운다는 이야기는 테슬라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토커나이제이션에 필적할 정도로 8조 정도가 테슬라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테슬라 주식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왜 샀느냐 하면 제가 베팅을 한 겁니다. 엑스포넨셜 글로스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테슬라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그거는 제 판단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캐시 우드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ISS나 이런 의결권 자문기관이 잘못됐다. 자기가 볼 때는 로봇과 자율주행자동차와 로봇택시가 다 합쳐져 가지고 8조 정도의 시장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야말로 슈퍼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를 기록할 것이다. 그 역사는 그런 ISS 같은 그런 의결기관이 잘못된 근거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소액 투자자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양자 컴퓨팅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팅을 하는 것은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양자 컴퓨팅 회사들이 엑스포넨셜 글로스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베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덱스 펀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래일이기 때문에 뭐 100%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게 다 가설의 경쟁이니까 캐시 우드는 확실히 그렇게 믿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런 로보택시나 로봇 옵티머스나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8조 달러 이상 정도의 회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슈퍼 엑스포넨셜 글로스 커브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수동 패시브 투자 패시브 ETF 그런 부분에 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캐시우드의 펀드 운용 성적은 그렇게 뛰어나질 않습니다. 참조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요소들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지금부터 하는 방송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P 500개에 속하는 500개 기업이 다 좋은 기업이 아니고 거기도 여러분들 비실비실하는 기업들이 많은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왜 할 수 있느냐. 항상 사물이나 이런 부분을 대세나 통념이나 이런 걸 추종하지 않고 항상 의문을 갖고 보는 겁니다. S&P 500을 전부 다 여러분들 달려가는데 그게 진짜 좋은 거냐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개 3개 정도 토픽은 누구와 함께도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샘 코르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들 리서처나 이런 사람들은 참 일을 야무지게 합니다. 그리고 숫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감이 아니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캐시 우드가 이끌고 있는 회사의 여러분들 리서치장입니다. 특히 로봇과 또 여러분들 자율 그런 기술에 대한 실력 있게 생겼죠. 오토메이션, 로봇, 에너지 스토리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안 겁니다. 미국 회사들이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여러분 테이블을 만들어 제시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3차례 나눠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때 참조를 반드시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일관되게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제공된 테이블은 미국의 500억 불 이상의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20년 정도 어떻게 여러분들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20년 동안 25% 이상인 회사는 한 회사도 없는 겁니다. 20%에서 25% 된 회사도 0%인 겁니다. 15% 20% 회사도 이러면 0%인 겁니다. 10%에서 15% 지금 계속 20년 동안 성장한 회사도 0%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돈 벌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돈 벌기가 500억 불 이상 정도의 매출이면은 S&P 500에 속하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매출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런 부류의 회사들일 겁니다. 그런 부류의 회사들 가운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10% 이상 성장하는 회사들이 0%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에는 S&P 500 기업에 그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20% 10%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20년 동안 여러분들 몇 프로 성장하는 거 하니까
5% 내에 성장합니다. 5%. 5% 내에 성장하는 회사가 43.8%입니다. 20년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맥락을 위해 여기 매출이 500억 달러 이상인 회사들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본 비율표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규모의 회사 가운데 10년 동안 20%의 연평균 성장률로 매출을 성장시키는 회사는 없고 40%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안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미국 회사들도 뭐죠? 10년 20년 가게 되면은 평균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 거 아니까 20년 동안 1.2%밖에 성장 못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1.2%, 5년 동안 1%, 3년 동안 1%, 1년 동안 2.4%인 겁니다. 회사가 20년 동안 10% 20% 이러면 계속 성장해야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S&P 500 안에 여러분들 수두룩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성장 별로 못하는 회사들이. (1994년부터) 2014년 통계입니다. S&P 1500, S&P 500뿐만 아니라 1500개 회사에 대한 성장률 자료인 겁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1500개 회사 가운데 25% 이상 성장한 것은 제로, 20% 이상 25% 성장한 제로, 10에서 15% 제로, 10% 이상 20년 계속 성장하는 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S&P 500 안에도 여러분 뭡니까? 비실비실한 기업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 뭘 하겠다는 거 하니까 40% 정도를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본 겁니다. 40% 20%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엑스포넨셜 글로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CAGR은 컨파운드 애뉴얼 글로스 레이트고 시작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복리효과를 반영하여 평균화된 가상의 연간 성장률이 그냥 간단하게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연평균 성장률이 10% 20% 이랍니다. 10년 20년 성장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투자할 때 제가 자주 여러분들 강조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에 투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좀비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연평균 수익률을 현저하게 낮춘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대규모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률에 대한 통계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20년간의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매출 500억 달러를 초과한 대규모 기업이 10년 이상 20%의 CAGR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쌈 코러스 씨는 이 점을 명확히 강조하여 20%의 연평균 성장률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40%의 성장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의 장기적인 초고속 성장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희귀한지를 입증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대기업들은 현실 세계에 있는 대기업들은 산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엑스포넨셜 글로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40%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을 판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40%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하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테슬라 주식을 왜 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S&P 500을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회사 수를 줄여라 이야기입니다. 회사 수를 줄여가지고 성장률을 더 올려라는 이야기죠. 밑에 여러분들 비실비실한 회사를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캐시 우드가 주장한 테슬라의 10년간 연평균 40여 %의 에비타 성장 목표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극히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목표임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신화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본 겁니다. 성장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를 워낙 여러분들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25개 정도 투자하는 것이 30% 정도를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경이로운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섹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닥치고 뭡니까 S&P 500이 좋으니까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전부 다 S&P 500을 미국 사람들 S&P 500 한국 사람들 S&P 500을 다 사는 겁니다. 한국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한국 상장 ETF 가운데 S&P 500에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의 이런 상품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뭘 꼼꼼하게 따져보질 않는 겁니다. 회사수 줄여라는 거 아닙니까? 회사수 줄여가 투자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지나친 분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케팅에 넘어가면 안 되고 통념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이 뭐 어디 카더라 뭐가 좋다 카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샘 콜루스라는 사람이 한 이 표가 대단히 중요한 표입니다. 우리가 참 구하기가 힘든 여러분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사적인 잡담은 나중에 하시고 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사적인 거는 나중에 좀 느슨한 프로그램 할 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거는 내가 몇 학번이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초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재면 여러분 대충 들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자료를 어디서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S&P 500을 투자하는 건 괜찮다 이야기죠. 그러나 S&P 500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 위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초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사람이 매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귀한 걸 모를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늘 지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P 500을 미국인도 사랑하고 한국인도 사랑하지만 절대 이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연평균 여러분들 1에서 2% 정도의 수익률 격차가 발생하면 10년 20년 쌓이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꼭 S&P 500을 여러분 투자해야 되겠으면 절반 정도 줄여가 투자라는 거죠. SCHG나 VUG나 이런 데 투자하면 된다 이야기죠. 그다음 모멘텀 투자를 원하면 SPMO도 괜찮고 하니까. 그러나 S&P 500 오리지널 투자하면 안 된다 이야기. 그러나 미국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돈을 어디다 집어넣는 거 하니까 가장 많이 집어넣는 게 VOO, IVV, VTI, SPLG 이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S&P 500, S&P 500 맨날 S&P 500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심한지 캐시 우드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자기 돈 집어넣고 자기 펀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SCHG 밑으로 가게 되면 거의 10%대에 이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수익률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심각한 겁니까? 심각해도 어마어마한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40% 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고
훌륭한 기업가니까. 근데 나는 그게 40%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런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 격차 때문에 안 되겠다. 그거는 팔아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이 뭐 딱 통계적으로 자료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한 회사 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회사 수를 줄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뭐 이 VTI 이런 제품에 투자하는 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투자하면 분산이 되고 좋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익률이 확실히 낮아지는 겁니다.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그렇게 여러분들 낮출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500달러 초과 기업의 평균 성장률의 핵심은 예상보다 낮은 겁니다. 예상보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도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겁니다. 20년에 여러분들 평균 성장률이 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년이 1.2%, 5년이 1%, 3년이 1%, 1,500개 정도 기업. 그게 1,500개 기업이 이러면 투자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여러분들 한 8%, 7%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성장하지 못한 기업이 절반 이상입니다. 여러분 자기 돈을 20년간 장기 투자했는데 1,500개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성장하지 못한 기업이 대부분인 겁니다. 수익률이 형편이 없는 거죠. 5년 투자하더라도 평균 성장률이 1% 수준 매우 낮습니다. 지금 대상이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줄이면 500개는 꽤 괜찮은 기업일 겁니다. 지금 1,500개에 비해 가지고. 그러나 500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반으로 줄이든지 더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인플레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성장 좀비 기업입니다. 미국형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미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여러분들 저성장인 겁니다. 제시된 자료는 대기업의 낮은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동적 ETF S&P 500을 사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ETF는 대다수 저성장 기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낮은 평균 성장률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거죠. ETF는 필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깎아내리는 수많은 저성장 기업을 보유하게 되어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투자자들도 그렇게 현명한 게 아닙니다. S&P 500을 기계적으로 추정하는 VOO, IVV, SPLC 전부가 평균이 야한 겁니다. 그죠? VTR 다 마찬가지입니다. QQQM은 100개를 투자하는 거죠. 나스닥에. 수동적 패시브 ETF 투자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지? ETF 투자의 주된 목적은 개별 기업의 실패 리스크를 회피하고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낮은 성장률을 예산 기업일지라도 그 기업이 갑자기 파산한 등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산 효과 좋은데 대부분의 ETF들이 상위 기업들이 30%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많은 그런 성장률이 낮은 기업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 S&P 500 ETF에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피하려면 이제 뭐 모멘텀 투자 같은 것도 괜찮죠. 모멘텀 투자도 괜찮은데 모멘텀 투자는 한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 기업 수를 좀 축소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기법인 것 같다. 그 대신에 뭐 액티브 투자를 하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찬성하지 않는데 액티브 투자를 하게 되면 운용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여러분 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이 VO가 500개를 투자합니다. IVV도 마찬가지고 뱅가드 S&P 500 ETF 500개입니다. 14.9%거든요. SCH의
250개 딱 절반을 줄인 겁니다. 밑에 비실비실한 회사를 다 빼버린 거죠. 그러면 18% 성장합니다. 여러분 3.1%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게 되면 22.5%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에 25개 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25%가 되는 거죠. 그 대신 수익률이 높아지는 대신에 변동성이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이 그냥 돈을 투자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재산이 연평균 1에서 2% 정도 이런 성장률 격차를 낸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VOO 같은 게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버위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SP와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SPLG도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시면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방송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들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냥 좀 신경 놓고 듣다가 어디에 기회 들어오는 거 이야기하니까 언제는 비트코인이라든지요 이런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들으면 처음부터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들어야 전체 맥락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어제는 비트코인 사라고 했는데 오늘은 왜 다른 이야기 합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글을 들어야지. 누가 비트코인만 사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한 10%를 넘지 말라고 한 거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산 포트폴리오 이름 70에서 90%를 차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들어야 여러분들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내가 사라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한 10% 정도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오늘 이런 결론을 정리하게 되면은 투자 기업 수를 늘리는 거가 아주 안 좋은 거다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고 투자 기업 수를 늘리면은 유일한 강점이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건데 10년 20년 투자한 사람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면 그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 수를 줄여라. 기업 수를 줄이면 수익률이 올라간다. 기업 수를 최종적으로 딱 하나를 줄이면 한 개 기업이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거는 피하고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유청희님 미국 주식 80% 비트코인 20%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뭐 결정해서 하시면 좋은 거죠. 나는 10% 정도 안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내 의견인 거고 공 박사가 10%면 나는 한 20%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20% 하는 거죠. 그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라 가지고 하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상위 1500개 기업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성장하기가 어려운지 한마디로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은 그동안 기업 수 늘리지 않는 ETF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마침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역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이런 자료는 굉장히 귀한 자료죠. 20년 데이터를 분석한 거니까. 사업들이 계속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잘 나가지만 향후 여름 10년 20년을 확장하게 되면은 뭐 계속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은 거죠. 미국 기업들도 참 돈 벌기 힘들다 이거 보고 야 사업하기 진짜 힘드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조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아니 주식이 그동안 계속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통념이네요. 추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네요.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1953년 이래로 계속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우리 생각에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것 같은데 주식시장이 이런 계속 좋았으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통념하고 많이 다르죠. 예. 최근 2년 동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매우 자주 경신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90번 신고점이 새로운 고점이 투자자들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고점 신호로 우려하는 것과 달리 1953년 이후에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은 최고치를 경신한 직후에도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를 중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통념과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시장이 계속 여러분들 좋아졌으면은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탄력을 받아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최고치 경신 직후에도 정권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계를 바탕으로 역사는 더 많은 상승 기회가 앞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상식하고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고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금 가격이 조정이 되기 시작했네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어제까지 이런 금이 온스당 4,382달러 정도로 올랐다가 어제만 해도 4.03% 올랐네요. 그다음 오늘 이제 추락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2시간 전에 금 현물 가격이 6% 이상 오늘 빠졌습니다. 2013년 4월 이래로 가장 큰 일일 하락치입니다. 4,360불 수준에서 4,138불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현물권 가격이 하루 만에 6% 이상 하락하고 낙폭이 확대되고 이것은 2013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일일 하락폭입니다.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금 가격의 조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풀백이 시작된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죠. 오랫동안 지연됐던 금의 가격 조정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금 가격이 최근 강세를 보였지만 과열되었거나 기술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글을 쓰신 코베시 레타의 편집자는 이번 금 가격 하락을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기다려온 추세적 조정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의 강도와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3년 4월 금 가격이 장기 하락세로 전환됐던 시기 중 하나로 이번 하락은 단순한 약세가 아니고 금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추세 전환하고 있지 않느냐. 가봐야겠죠. 좀 이따가 확실히 알리는 것은. 그런데 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주식 예상은 뭐 저도 별로 시원찮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자, 기술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주도를 하네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1800년부터 1850년은 금융하고 부동산이 압도적이었고 1850년부터 대공황 전까지는 운송붐, 철도 이런 게 붐이었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 에너지하고 원자재가 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기술, 통신기술이 이런 붐이었네요. 그죠?
그 역사 자료를 이렇게 한눈에 쫙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느 주식이 어느 분야가 대세를 차지했느냐. 예. 지금은 기술주가 스탁마켓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보기술 및 통신 주식은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합니다. 10년 동안 2배로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140년 만에 가장 덜 분산된 기술주 중심의 시장입니다. 기술주가 사실상 주식시장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세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잘 올라타면 이제 큰 부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참 이 미국의 트위터나 이런 데 나오는 자료들이 보면 너무나 흥미로워요.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세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대세를 잘 읽기 위해가 노력해야 되죠. 저도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정보를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점점 주식시장이 그냥 투기화한다. 레버리지 ETF가 엄청나게 급증하네요. 2배 3배 베팅하는 시장이 레버리지 주식 ETF가 사상 최고치로 701개를 기록했네요. 지금은 ETF 전성시대입니다. 그 ETF 가운데서도 레버리지 여름 ETF가 많이 증가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레버리지 ETF의 수가 701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엄청나게 감당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주식 ETF가 기록적인 701개를 기록했습니다. 3년 동안 2배가 된 겁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200개의 레버리지 주식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 ETF가 800개 출시가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의 ETF 총수는 4,500개입니다. 얼마 전에 4,300개라고 이야기했는데 ETF 수가 여러분들 4,500개가 된 겁니다. 김광렬님 고맙습니다. 위험 선호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화랑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여러분 주식을 사네요. 자본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유출되는 것보다도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 주식 매입이 순매입이 계속 여러분들 플러스네요. 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는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시대를 여러분들 보고 시대를 읽고 다 성장하시고 또 학습하시고 그리고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제가 매일 아침에 8시간에 10시간 정도 학습한 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찍 이런 반도체 섹터에 투자했던 사람은 지금 수익률이 꽤 높을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이 공병호 TV의 플랫폼을 잘 활용한 거죠. 다른 사람 여러분들 뭐 방송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온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작가로서 연구자로서 한 30년 이상 정도 지적 트레이닝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에 다룬 내용이 대단히 여러분 학구적입니다. 그리고 가치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여러분들 즐겨 찾으신 분들은 큰 도움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죠. 이 투자에도 광신도들이 있는 겁니다. 광신도들이. 미국에는 특히 광신도들이 많습니다. 투자에. 이 광신도들의 주장은
좀 디스카운트를 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광신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개하는 거니까 좀 개인별로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신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조 버네트. 이 소위 비트코인 관련 회사의 SMLR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양반인데 여기 이제 SMLR에서는 회사는 크지 않습니다. 샘너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인데 헬스케어 장비를 판매하고 개발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모하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역할을 병행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인데 어떻든 이 양반의 여러분들 인투이션을 100% 여러분들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미국에는 내노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이런 전문가의 통찰력을 참조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보구나. 그 통찰력이 돈이 되거든요. 그 통찰력이.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이 그래프를 봤습니다. 이 그래프를. 아, 미국이 기술주 그 자체가 대단한 시대가 됐구나. 이것만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양반은. 믿거나 말거나 간에 이 양반은 이 그래프를 보고 뭐라고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 아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다음번에는 트렌드가 바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지?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 강제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공해 주신 트윗과 그래프는 주식시장의 역사적 집중도를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이 작가는 비트코인에 얼마를 투자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 자료에 줌아웃 좀 거시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싱귤레리티에 집권하는 어떤 현상이 폭발하는 그런 순간에 접근하고 있음을 매우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여력이 되시면 비트코인을 여러분 자산에 조금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소개하는 겁니다. 충분히 멀리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특이점 싱귤레리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시장 집중 현상과 기술 발전을 특이점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해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는 최적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분야가 기술 분야에서 비트코인 섹터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황당하기만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과 이런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뜰 걸로 본 겁니다. 이 릭 엘드만이란 여러분들 이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 최종적인 결과가 5년 후에 시장이 가장 급성장하는 타의 추종을 부정한 시장이 이렇게 될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100% 믿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천재급 인물들의 이런 인사이트나 통찰력을 참조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똑같은 그래프를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완전히. 그죠? 싱귤레리티.
세상이 한번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 그래프를 이야기하면 릭 엘드만 보고서를 함께 이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러분 천재급 인사들이 저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내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기술주만 보이는데 기술주가 세세손손 여러분 영원할 걸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 싱귤렐리티 완전히 뒤집어진 현상이 발생해 여러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큰 대세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주도주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차지하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윗 작성자인 조 버네트의 주장을 해석하면 기술주 다음 시대의 주도적인 가치 저장 수단 혹은 새로운 형태의 주도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도주라의 의미가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섹터 리더와는 사실 다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세가 될 수 있는 주도적인 자산군이 뭐가 될 거냐 이야기죠. 그게 금융, 부동산, 운송, 에너지, 원자재, 기술주 여러분 그다음에 뭘 가나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렇게 본 겁니다. 가설인 거죠. 그래프는 1800년대 금융, 1900년대 운송, 1950대 에너지와 같이 시대마다 시장을 지배하는 단일 섹터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현재는 정보기술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버네트 씨는 이 집중 현상의 정점, 특이점에 도달했거나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이 거대한 기술 부문 집중을 해소하거나 이 기술적 혁명의 결과로 다음 단계로 전환돼야 됨을 시사합니다. 이거는 가설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참조 마시기 바랍니다. 버네트 씨는 이 기술적 특이점의 최종 결과물이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주가 이끌어온 디지털 혁명이 더 이상 주식시장 내 특정 섹터에 머물지 않고 화폐와 가치 저장의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주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비트코인이 자산 클래스로서 기술주를 대체하거나 기술주가 창출한 부를 흡수하는 궁극적인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좁은 한국 땅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자기 문제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러면 한 분야를 그냥 미친 듯이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확신 없이 감정적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우수한 투자자는 아닙니다. 컨빅션 인베스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 버네트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말미에 컨빅션 인베스팅이라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하는 것이고 100% 여러분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천재급 인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 버네트가 확신 있는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에릭 야크 이 사람도 천재 같아요. 천재. 젊은 천재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이런 문제를 많이 이런 고민하고 연구했으면은 이렇게 그냥 핵심을 그냥 찌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름 하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2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된 이유가 거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진짜 비트코인 여러분들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불변성, 보안, 단순성. 지금 거래 속도는 이런 것은 다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다른 뭐 프로그램을 통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불변한 거하고 보완적인 거하고 단순성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천재예요, 천재. 불변성과 보완과 단순성, 이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2조 달러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이 추구하는 거래 속도나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은 비트코인의 성공을 위한 1순위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뭐 보조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모든 기능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개축되는 레이어, 2차 레이어, 우리가 소개했던 비트코인 결제를 원활하게 위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것입니다. 핵심이 뭐죠? 불변성이라는 겁니다. 불변성. 그리고 보완, 단순성이라는 거죠. 오늘 두 명의 추가적인 여러분들 천재들을 만났는데 이분은 스탠포드 박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도 내공이 만만치 않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10,000,000가 될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수동적 투자의 종말,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실리콘밸리 출신의 기업가이자 투자자고 어마어마하게 내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책도 쓰고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책도 여러 권 쓰고 비트코인이 지배하는 초혁신적인 시장 환경에서는 평균을 단순히 따라가는 수동적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고도의 집중된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투자가 필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죠. S&P 500 중심의 이런 투자는 또 필요하죠. 필요한데 컨빅션 인베스팅, 확신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확신 있는 투자가 예를 들면 10%가 될 수 있고 20%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10% 정도는 확신 있는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천재들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확신에 찬 투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릭 야크라는 사람이죠. 이 업계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제가 작년에 비트코인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보고서 비트코인 에코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150페이지네요.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건데 오늘 이제 처음 만난 분인데 에릭 야크. 상당히 좀 실력 있는 분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2조 달러 이런 자산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불변성과 보완과 단순성이고 나머지 거래 속도나 프로그래밍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2차 레이어로 여러분들 가능한 부차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10%나 5% 투자하게 되면은 만일 꽝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걱정하죠.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cannot go bankrupt. 파산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파산될 수 없다고 본다고 해서 파산이 안 될 수 없나, 파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양반은 파산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각 국가들이 미친 듯이 이런데 화폐를 찍을 테니까 파산되려면 국가들이 파산되는 거지 비트코인은 파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비트코인을 too volatile 너무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여러분들은 위험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빚이 이렇게 이러면 세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계빚, 공공부채빚 미친 듯이 이러면 세계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또 보시죠. 비트코인은 파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장입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은 비트코인을 파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세계 GDP 대비 부채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파산 위험이 없다는 것이 언젠가는 이 자산의 결정적인 특성이 될 겁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런 천재급 인물들한테. 그때까지는 모두가 비트코인의 위험을 여전히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다고 볼 겁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 언론들은 끊임없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비트코인을 파산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이 파산할 수 없다는 그 특징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사람이 나눠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럼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0.001도 투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기 야크 주장처럼 비트코인을 파산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의 위험을 사람들은 대부분 too volatile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큰 거하고 위험은 관계없다. 진짜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부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각 국가의 여러분들 나라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견해를 제공하는 것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파고든 천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접촉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컨빅션이 생겨야 1%도 투자할 수 있고 5%도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천금 같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하고 애플 주식하고 여러분들 테슬라의 주식을 왜 팔았냐. 그 판 이유가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을 파산할 수가 없고 비트코인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 가운데 일정 부분을 물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들어보자. 야, 천재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작성자는 비트코인이 중앙조직이나 정부에서 발행되거나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이란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모든 기업이나 국가 통화가 잠재적인 파산 위험을 가진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재 대중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 too much volatile을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파산 위험이 없다는 특성이 부채가 만연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비트코인은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방송 준비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아침에 투입해 가지고 여러분 공병호 TV를 찾는 분들한테 이런 지식은 반드시 제공해야겠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이런 것을 반드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why crypto is not Bitcoin.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이 왜 다른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블록체인도 여러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이 뭔가 하니까 근본적으로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야기죠. 이 천재 이야기는 이 사람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비트코인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딱 여러분 우리가 믿고 비트코인과 나머지 암호화폐 생태계
알트코인 및 레이어 1 네트워크사의 근본적인 차이점과 신뢰성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는 많은 암호화폐 네트워크들이 실제로는 단일 실패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인터넷 연결 문제가 생길 경우 작동이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하시면 복습도 하시고 추가적인 조사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자체 네트워크 보안과 탈중앙화에 극도로 집중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중앙화된 서비스 의존도가 낮거나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대부분 다른 암호화폐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고 중앙 집중화된 기술 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에 진정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통찰력을 사는 겁니다. 에릭 야크 씨 보시기 바랍니다. 곧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10에서 15%를 상품을 포함해야 되는 날이 나올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자산을 포함해야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15에서 15%의 상품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정부가 통화를 파괴함에 따라 떠오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을 막 사지 않습니까? 은을 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상품 할당량의 10% 20%를 차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 거죠. 시대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의 통화정책으로 통화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때 돈을 푸니까 투자자는 실물 자산인 상품 원자재 금은 등의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활동한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 상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상품 할당량 중에서 비트코인이 향후 10에서 20% 정도 차지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치? 여기 이제 이 업계에 천재급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모아입니다. 여기 멕시코 사미재벌인 살리나스 회장, 나머지 사람들은 뭐 크게 소개한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긴 겁니다. 에릭 야크 이런 사람들 다 한번 순회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천재급 인사들은 투자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걸 여러분들 지금부터 찾기 위해서 오늘 신념 투자 컨빅션 인베스팅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컨빅션 인베스팅.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깊게 함몰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이런 과감하게 주장하는지. 여기 보시면 프레드 크루거, 스탠포드 대학의 박사고 기업가이고 투자자이고 저서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 쓴 책이, 프레드 크루거는 실리콘밸리 출신의 기업가이자 투자자이고 상당히 비트코인 옹호자인데, 이 양반이 여러분들 쓴 책이 The Mustard Seed, 겨자씨죠. 비트코인 The Future of Money and the Death of Passive Investing, 이런 책을 쓴 겁니다. 2024년 초에 한번 보시죠. 무슨 주장을 하는지, 도대체 이렇게 이런 천재급 인사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겨자씨 비유는 비트코인은 처음에 무시당했지만 점점 성장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성장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자 세계적 화폐입니다. 프레드 클루그라는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은 오늘 시청자들의 자유입니다. 저는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패시브 투자의 종말, 데스 오브 패시브 인베스팅. 공병호 버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S&P 500처럼 500개 기업 같은 데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수 줄여가 투자해라. S&P 500 좋다. 그럼 투자수 줄여라 이야기인 겁니다. 비실비실한 기업까지 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 주식 ETF나 연금 펀드 같은 수동적 투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수동적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 정부 개입 금리 변동으로 인해 능동적인 지식 기반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10% 20%를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컨빅션 인베스팅.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분야에 적은 분량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능동적이고 지식 기반의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패시브 투자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포트폴리오 가운데 70에서 90% 정도는 ETF 투자해야 되고 ETF 투자할 때 반도체 섹터 포함해야 되고 기술주 섹터 포함해야 되고 S&P 500 그대로 투입하면 안 되고 회사 수 줄여가지고 SCH나 이런 데 이름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은 비트코인 단위로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노동의 가치 회복과 AI 시대 인간이 스스로 지키는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수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날릴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겨자 씨처럼 작게 시작됐지만 미래의 금융과 삶의 구조를 바꿀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패시브 투자는 끝났고 이제는 지식과 선택으로 살아가는 능동적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패시브 투자가 끝난 것은 너무나 과한 이야기고 패시브 투자 비중을 적정 수준 유지하고 그다음에 능동적 투자자로 전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견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프레드 크루그는 단순한 암호화폐 애호가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와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가입니다. 그의 혁신 메시지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고 인류의 경제적 자유와 미래를 위한 계좌시고 우리는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언제 참여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멕시코의 여러분 3위 재벌인 살리나스 회장은 3만 원대도 여러분들 들어가라고 권했고 6만 원대도 들어가라고 그랬고 8만 원 할 때도 여러분 8만 불 할 때도 들어가라고 했고 12만 여러분들 4천 불 할 때도 들어가라고 했다. 지금 보니까 10만 8천 불이다. 노 프라블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즘에 공 박사님이 너무 비트코인을 많이 소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소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많은 부분을 다루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억 6천만 원 이렇게 하지만 뭐 0.0001도 살 수가 있으니까. 프레드 크루그가 패시브 투자의 종말에 사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 가지고 S&P 500 ETF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투자 방식을 우리가 패시브 투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갖고 있는 명점이 명목 수익을 따지니까 화폐 통화량 공급 증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익은 훨씬 낮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테드 스미스 교수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달러 가치로 평가하면 굉장히 높은데
OECD 국가들이 대부분 1년에 8에서 10% 정도의 통화량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게 되면은 실질 수익률 증가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를 낮추고 이런 통화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화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수단이 필요한 거지. 그게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주 똑똑한 두 사람, 프레드 크루그라는 사람은 핵심 아이디어가 이런 사람을 맥시멀리스트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 희소성. 그죠? 그다음에 본인들은 개당 가격이 100만 달러를 육박할 것 같다. 5년에 10년 정도를 되게 보죠. 5년에 10년 정도. 단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와 정부 적자 지출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스트 이닝, 스틸 어리, 여전히 초기 단계고 부유층의 1% 미만만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1비트코인, 0.1비트코인. 그런 비트코인을 단순한 거래가 아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자산으로 보고 최근 책 비트코인 to 1 million The Final Chapter of Fiat에서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제 투자 방송이 조금 길었죠. 투자 방송 7곡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 문제 4곡지 그렇게 방송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 그런 취지에 충실하게 여러분 시간 투자하는 것이 걸맞게 가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학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